공동대표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국토부에서 25년 근무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과제가 바로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가 마치 그 교조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 발짝도 제대로 진척이 안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환경은 너무 변해 있습니다. 이 새 정부의 최고의 과제가 역시 일자리,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 또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인데 바로 이거의 모든 해답은 바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는 도시간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통이나 정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국경 없이 넘나드는 이런 시대에는 단순한 이제 국경 나라 간의 이제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수도권 규제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아직도 비정상적인 이 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잘 규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대한민국 한정된 국토지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끌어갈 것인가,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토연구계 전문가들께서 멋진 토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드리고요. 특히 오늘 임종성 저랑 같이 공동대표이시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정식 위원장님 모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또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뒷받침하고 그것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좌장님, 발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이 플로어에 함께 해주신 우리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회 규제개혁 포럼의 또 한 분의 공동대표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중이라 오시는 길이 상당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시간 맞추기 힘든 그런 하루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 대립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기, 강주, 을입니다. 이 팔당 상수원이 있는 곳이 제 지역구고요.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내빈 및 이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수 교수님, 민감한 주제임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김경욱 국토교통정책관님, 또 전북과 충남에서 먼 걸음 해주신 김재구 오용준 박사님, 서울연구원 이주일 박사님,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님,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세계 메가시티 경쟁 속에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당위론적 명제에 가로막혀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세계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주요 선진국들은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메가시티 발전 전략이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된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립적이고 갈등 유발적인 국토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국가 경쟁력은
정체되었으며 오히려 대도시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동시에 지방이 소멸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대립시키며 갈등을 유발하는 낡은 국토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색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국토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고 시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신 전문가들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방균형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고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조정식 국토위원장님과 또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송석준 의원님, 또 김종석 조은현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하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협력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데는 사회자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 좌장이 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여기부터 맡겼습니다. 제 권한이 더 막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단국대학교의 김현수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현수입니다.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해보니 국가균형 성장에 기여했는가, 접경지역은 성장하였고 세종시와 핵심도시 성장했지만 나머지 지역, 소멸지역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갈 것인가, 수도권의 성장관리와 메가시티 리전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수도권에 뭔가를 억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안에 있는 인구와 산업, 인프라, 입지 갈등 이런 걸 조정할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장관리 한계는 광주, 대전, 대구, 부산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라 그런 성장관리의 수단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 비수도권의 성장관리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속에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고 새롭게 제가 얼기설기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건 변화를 볼 때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인구와 산업의 재분포화, 재구조화를 수도권 규제라든가 정부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현수 제안이니까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신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균형이란 뭘까? 균형이란 무엇일까?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균형에 대해서 한번 치열하게 뜨겁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정책을 한 거죠. 균형이란 뭘까? 인구의 분산이 균형일까? 인구의 분산을 따질 때 평가의 단위를 시도로 할 거냐, 시군으로 할 거냐. 촘촘하게 쪼개면 불균형은 굉장히 증가합니다. 아까 증진지 보니까 한반도만 한 면적에 1억 1천만 명 인구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보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 저는 네트워크 균형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요. 초연결 사회를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속에 사실은 이 뱅킹과 러닝과 쇼핑과 그 다음 SNS 미팅이 다 들어있죠. 이런 조만한 하나의 디바이스 속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저는 앞으로 초연결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대개 대도시권의 교통결절에 아마 새롭게 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도시기본계획서의 공간구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요 거점, 요 사이에 고속교통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요렇게 좁아져 버립니다. 저희 집에서 세종시까지 1시간 걸립니다. 뭐 이런 거죠. 서울에서 평양까지 KTX 연결하면 4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KTX 호남선
경부선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국토의 모습입니다.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고 소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네트워크 사회인데요. 저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추구했던 균형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거점 바깥에 있는 지역들에 어떻게 하면 이 거점에서 생산되는 편익, 서비스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의 대중교통만 들어온 택배, 재가복지, 무크라는 교육 시스템, 딜리버리 시스템. 그래서 사실은 자꾸 인구가 대도시권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소멸하고 쇠퇴한 지역을 우리가 재생한다거나 혹은 계속 학교, 교육, 복지,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걸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연 바른 방향인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광명에 가보니까 광명역에 공항 터미널을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알았는데요. 자기 고장에 자기 집 옆에 국제공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도쿄에 갔다가 내일은 오사카에 가고 북경에 가고. 근데 공항 옆에 있으면 소음과 규제가 심하죠. 문제는 공항 서비스를 내가 빨리 누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공항이 바로 옆에 있다기보다는 공항까지 접근하는 고속철도망을 통해서 빨리 액세스할 수 있으면 자기 집 옆에 공항이 없으면 규제도 없고 조용하고 좋겠네요. 그래서 고속철도의 복합환 센터에 에어터미널을 집어넣으면 그다음 문제는 이제 이 환승센터에서 공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전, 광주 한 5대 대도시권, 물론 수도권이 제일 큽니다. 대세충 지역은 붙어 있고요. 이런 지역인데 대도시 거점이 있고 그다음 지역 거점이 있고 그다음 농촌 거점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 거점은 광역교통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를, 그다음 지역 서비스는 과거 국토부에서 23개의 중추도시권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농어촌 거점은 예를 들어 지금 소멸지역, 경북의 북부지역이나 경남의 서부지역, 호남의 동부지역, 소멸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지금 up급도시 혹은 면급도시에 거점을 만들어주자. 그럼 나머지 세대 지역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논의는 아마 서구 학자들한테서도 광범위하게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도심 모여 살기, 도야마시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세태 지역에 사람들을 모아서 의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고령자는 굉장히 병원,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근접한 곳에 모여서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태 지역에 대한 스마트 리전 정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딜리버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세태 지역에 지금 노인들 혹은 그런 세태한 마을에 서비스를 공급해 줌으로써 세태에 대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대도시권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수도권 말하면 수도권에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경기도의 도종합계획이 있고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전부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대도시권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토기본법에서 이 대도시권 계획을 다루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건지.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뭐 법 만든다고 잘 작동하지 않은 제도가 작동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감대 형성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광역교통, 청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모델 만들기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네요. 광역교통청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도시권 주민들의 삶은
이렇게 시군간을 넘나드는데 우리의 도시관리 시스템은 전부 단절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울산, 포항, 경주에서 해오름 동맹이라는 걸 작년에 체결했더군요. 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중화학공업, 포항이 가지고 있는 소재 철강 산업, 그 다음에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서로 쉐어해서 이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하는 겁니다. 꼭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계획 수립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3개 시군이 서로 경쟁해서 국가 사업을 따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비효율, 불편함이 있을 텐데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30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도쿄, 베이징, 상하이 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권 경쟁력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도시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말씀드린 수도권 정비 계획 35년 했는데 한번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거점과 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국토 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겠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재생을 위한 뉴딜 사업, 특히 이 자연 보존 권역에 대한 성장 관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3부가 되나요? 2부의 연장 선상에서 지금 약 한 30분에 걸쳐서 아주 명쾌하게 세계적인 추세와 또 우리나라의 변화 추이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통해서 우리 수도권 내지는 우리나라의 도시, 대도시권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발제를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책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일자리 특구 및 생활복지 공동체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을 제가 국회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면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제정의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목표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 실업, 주거 문제, 노인 빈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수단은 일자리 특구의 유치, 생활복지 공동체 구축, 국립거점대학 및 기술대학과의 전문대학 육성, 강력교통망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는 용적률이라 고도 제한, 용도 규제의 대폭적 완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재원도 조달은 지방 법인세 신설이라든가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 행정 체제 구축을 하면은 강력시도 통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지금은 2형제로 왔습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2분법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5형제 내지 6형제로 가자는 겁니다. 예. 그래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연보존 규제는 제가 1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존 규제를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보존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소규모 업종은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난개발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대단위로 허용해 주면서 그 소규모 시설들을 한 단위로 끌어모으면은 선진국처럼 한강 상수원도 7수로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비수도권 수도권에서 자연보존권역에 대학 이전 규제를 하고 있어요. 비수도권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데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은 너무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으로 이전하는 걸 좀 허용해 주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발제 수준의 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제였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2할 자치에서 4할 자치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광역 시도는 통합해야 된다든지 R&D 투자를 광역 대도시권 단위로 해야 된다든지,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자연 보존 관역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규제, 과학적인 규제를 하고, 또 학교 입지 같은 것은 좀 합리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론도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용준 박사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의 오용준입니다. 앞서 조성호 박사님,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재작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강준만 교수가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다라는 책을 아주 굉장히 크게 히트했죠. 그러니까 같은, 부분적으로는 같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또 알게 됐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당대 최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남긴 유언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죠. 내가 죽거든 너네들은 사대문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는 순간 모든 사회적 기회와 모든 자격은 박탈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역의 어떤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경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인구를 맞추거나 GRDP, 그러니까 지역의 총생산을 맞추는 어떤 균형의 문제에서 이제는 소득이나 양질의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또 환경이나 안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기회와 권력을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균형 발전의 이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보수 정권 8년 동안 균형 발전은 역주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이제 메가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죠? 지방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으려면 좀 새로운 균형 발전의 아젠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균형 발전은 공간정의 차원에서 좀 다층적인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는 대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될 건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절벽 위기는 불보듯이 뻔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권과 주변 중소도시의 스마트한 균형 발전의 문제, 또 나아가 기초지자체 단체 간의 어떤 지역균형 발전 문제, 심지어는 근린 단위 안에서 공동체의 어떤 균형의 문제, 이렇게 공간 층위별로 좀 포용적인 관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좀 진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균형 발전은 환경 정의를 좀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대기질의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대기질의 수준이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낮은 수준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이 먹는 물이나 또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전력의 생산 기지로서 충청과 강원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좀 부정의한 관점에서 좀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편익을 공정하게 향유하고 사회적인 비용도 공정하게 분담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한 첫 단추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균형 발전의 문제는 중앙의 일방적인 균형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 수도권 정책은 국가 경제의 그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하나로 놓고
나머지 지방을 줄을 세우는 일국 종영 국토 구조가 아니라 혁신도시나 행정도시 또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가 다극 등형 구조로 만들어주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저는 이제 충남에서 왔으니까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남연구원의 김재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북연구원에서 참, 죄송합니다. 아까 저 수정을 했는데도 또.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관리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국가 경쟁력에 좀 기여가 클 거라고 봅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일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력의 차이인데요. 지역에서 기술력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R&D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미흡하고요. 더더욱이나 문화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이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경남, 이제 영남 지역도 있지만 부산 경남 지역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 쪽에 한 95% 이상이 문화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지역에서는 좀 소외감이나 아니면 자괴감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의 신국토균형발전 정책 안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식 자체의 의식과 인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했으면은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국가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기대조차도 저버린 분위기가 좀 크더라고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런 지금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기본생활권 정도는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아까 컴팩트 시티나 이런 형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읍면 단위의 시군에서의 처지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쪽까지가 거의 생활권이고요. 그 바깥으로 나가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전주시 안에서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버스 노선 체계가 개편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하고 완주군이 이제 일종의 통합 형태로 개편을 했는데 완주군 쪽에 플랑 걸렸던 내용이 홍보 플랑이었는데 60년 만에 버스 노선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기존에 그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보면은 생각조차 지하철과 그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누리는 차이들이 워낙에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도권 정책이냐 균형발전 정책이냐에 앞서서 상위 개념에서의 좀 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자체가 비단 수도권을 억제를 해서 지방이 잘 살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최소한의 생활권을 좀 보장받는 입장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달라는 게 저희 지역균형발전 쪽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목소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수도권 정책을 따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정책은 분명하게 균형발전 정책하고 연계돼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어느 선까지 논의하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합의를 언제 이룰 수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좀 철저하게 아까 이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토론에 참석 요청이 있었을 때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정책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 제가 이쪽에 와서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그렇게 달가운 얘기들이나 좀 그런 달콤한 얘기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고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의원실 쪽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하는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규제개혁 포럼 쪽에서도 지금은 수도권 규제나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앞서서는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그런 자료들이나 내용들이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왔다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서울연구원의 우선 이주일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연구원의 이주일입니다. 앞에서 김현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 재미있는 발제를 해주셨고 또 세 분께서 그 수도권과 또 지방에서의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까 그 10년 전쯤이면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이러한 비슷한 논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나 똑같은 논리로 서로 간의 그 대립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논의가 중지가 되고 다른 식의 이제 광역경제권이라든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전개가 되다가 이 국가균형 발전, 지방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뭐 수도권에 대해서 커다란 정책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계속 이 상태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하다가 중단이 되고 정권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겁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는 경기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지방은 또 지방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인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돼서 뭐 앞으로 또 이런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권과 또 지역들의 논의가 계속 돼야 또 앞으로 한 발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 토론문에 있습니다만은 또 이 좌장님께서 지방의 그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한번 토론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것과 그것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50% 가까이 뭐 종사자 수도 그렇고요. 뭐 여기 써 있지만은 일통행약 한 3,400만.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권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도시권하고 비교를 해도 뭐 인구나 경제 규모 봐도 한 5위 정도를 규모 면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수도권이 그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균형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역시 지방하고 이쪽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중앙정부도 물론 다른 것 같고.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정책을 보면 야, 이게 수도권이 굉장히 그 집중하는 게 위험하다. 이게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는 안보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안보 문제가 단순한 그런 전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 안보도 있을 텐데 제가 외국의 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여기에 50% 뭐 ICT 산업은 한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없어지면은 망하겠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망하면 거기 망할 수도 있다. 만약에 진짜 외국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타겟이 될까? 또는 경제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산업을 먼저 없앨까라고 생각하면 여기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야 이거를 조금 억제를 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80년대에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거를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인구 산업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뭐 인구 이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산업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의 환경은 뭐 외국 대도시권 아까 뭐 경쟁력을 위해서 대도시권을 육성하는 뭐 이런 정책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도권을 억제하면서 거기랑 경쟁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그러한 수도권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냐. 더군다나 80년대에 만들어진 정책을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책을 어쩌면 기존의 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개선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대로 80년대에 만들어온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아까 더군다나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책은 거의 중앙정부 위주예요. 제가 살고 있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조차도 수도권 정비 계획에는 그냥 단순하게 의견 제시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막 끌고 가는 거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금 시대의 중앙정부가 끌고 가는 정책이 어떠한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제자께서 생략을 하셨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의 대도시권 정책, 수도권 정책이 과거의 중앙정부 유지에서 지금은 전부 지방정부의 주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도시 간의 경쟁이 심각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서울은 그대로,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이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라도 해주는데 지방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중앙정부가 주도가 된 그런 과거의 수도권 정비 계획과 같은 그러한 억제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걸 계속 가져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외국에서 다 하는 것처럼 지방정부 주도의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시스템 체계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MB정부 때 광역경제권이라는 것을 해서 지방정부에 이제 돈들을 나눠줬죠. 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누어줬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균형과 배분의 논리로서 나눠먹기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한된 사업들이 정말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라는 고려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제안해야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됐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서울조차도 서울과 이제 경기도가 또 지역 행복생활권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양, 관악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거기에 지역 행복생활권의 주요 사업이 관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안양천의 산책로 정비입니다. 이것하고 지역 행복하고 또 국가 경쟁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역 균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식의 나눠먹기 사업이 되다 보면 국가 재정만 그냥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의 광역 지방계획이라든가 영국의 지금 이제 지방계획들이 전부 지방정부 위주의 자기 발전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위주의 계획이 아니고 규제가 필요하면 하는데 그 위에 지방정부가 주도가 된 자기 지역 발전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 이러한 것들이 대도시권 육성법이라든가 대도시권 발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자기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라는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그 고민하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뭐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인프라 건설도 있는데 그런 이제 도움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도 이제 수도권의 기획적 관리라는 것들을 하면서 제가 하도 지방과 서울과 대립이 돼서 수도권과 대립이 돼서 제안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에 나와 있는 규제의 틀 그대로 두고 서울, 경기, 인천이 어떻게 세계적인 대도시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즉 수도권 정비 계획에 있는 규제, 지방에서 반대하는 규제를 풀자고 하지 말고 기존의 틀 내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합심을 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수도권 정비 계획이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최소한 이런 것은 고쳐주세요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거꾸로 지방에서는 스스로의 아까 부울경도 있고 전북도 뭐 주변에 군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을 텐데 전주 군산 뭐 익산 전부 엮여 있을 텐데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수도권 규제 또는 정부의 지원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사이에서 타협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방식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물론 이제 각 지자체별로 개별 시, 군별로는 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도 서울, 경기, 인천이 각자 살 것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살 생각들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 제안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그것도 이제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뭐 개정하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써 있는 토론문은 거의 그런 식으로 써 있지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는 대도시권 발전법, 대도시권 육성법이라는 게 필요하면 현재의 틀 내에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법을 병행해서 지금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틀 내에서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각자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에서 그 정비 계획에서 규제해야 될 것들은 그대로 뭐 두되 발전 계획에 장애가 되는 몇 가지 사안들은 불합리한 것들은 조금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이주일 박사님은 그동안 지난 10여 년 이상 아마 수도권 문제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대적 입장에서 스스로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 분권화가 아마 뭐 해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어떤 그런 방향에서 해답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명 토론으로는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실 국토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여기서 사실 어떤 입장을 내놓으시기도 어렵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토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김재구 박사님께서 이제 토론을 참석해야 될지 말지 막 망설이다가 오셨다 그러는데 저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이주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10년 전 얘기가 몇 분 토론자들한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11년 전에 지금 국장입니다만은 수도권 정책 과장을 했었습니다. 제 이제 밑에 소관에.
그때가 이제 굉장히 수도권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시점이었었는데, 그 2005년도에 그 수도권 발전 방안이라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전부 억제 모드로 가다가 수도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그때 이제 발효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 국제 용역을 했었습니다. 수도권이 그 해외 여러 가지 대도시권하고 경쟁을 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거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용역도 했었고, 그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 대폭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발의가 됐던 게 마지막입니다.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17대 국회 당시에 제출이 됐었는데, 이제 국회 내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가 자동 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제가 담당 과장을 했었고,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거의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시행령 정도 차원에서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은 큰 폭의 그 수도권 규제 틀 자체가 바뀐 거는 없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도권 현황에 대한 이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수도권에 그 이제 과거 자료를 쭉 보니까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한참 될 때 피크가 1975년이었습니다. 당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년에 인구가 6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이제 서울역에 내리는 사람들이죠. 지방에 하는 그 젊은 사람들, 또 유인력들이 서울로 몰려가지고 1년에 64만이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된 게 82년이니까 이제 그런 여파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수도권 규제가 이제 당시 제정이 됐었고요. 그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당시는 산업화가 막 그 진행되던 시점이었는데,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 당시 이제 공장 배치법, 그 두 개 놓은 거는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사업하지 마라. 지방에 가서 공장을 건설하고 수도권은 의사결정 기능만을 맡겠다는 게 이제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그 대기업의 공장 규제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완화된 상태입니다. 자연보전 권역만 빼놓고는 이제 그렇게 된 동기가 그 일반 장치 산업에서 제조업, 우리 산업 자체가 IT 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IT 산업을 그 투자를 하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수도권 입지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풀렸던 게 이제 그 화성의 삼성전자 증설 허용, 또 파주 LCD 단지, 그 구미에 있던 부분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허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이 그 수도권법 자체는 못 바꿨습니다만은 평택법이나 반환공유구역법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 완화가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MB 정부 때 산업단지에 한해서 대기업 공장 증설이 이제 전면 허용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부차적으로 그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에서 규제하던 것 외에 다른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로 거꾸로 이제 그 본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좀 부수적으로 있던 부분이 남아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11년 이후에 실제 수도권 인구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폭의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양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 수도권 법 자체를 바꾸기는 굉장히 아직도 힘듭니다. 이 부분은 그 지방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균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주력 제조업 산업들이 지금 조선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 전북 연구원의 김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이 아직도 강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 여러 가지 수도권 내에도 낙후 지역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난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굉장히 환경 문제 이런 거로 수도권 주민들이 삶의 질이 악화되고, 좀 그 여러 가지 교통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환경 문제 같은 거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 또 앞으로 이제 수도권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장이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실용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규제 틀 자체를 건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강한 저항이 오기 때문에 어떤 지방과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부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수도권 문제 10여 년 이상 시달리면서 얻는 중간 결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난개발 문제는 이제 특히 그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에 그 20년 이상 된 노후 연립이나 아파트가 한 3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달리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만전이나 기반시설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 또 이제 공장이 굉장히 난립이 됩니다. 수도권에 공장이 한 8만 8천 개가 있는데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계획 입지 한 54%, 그다음에 개별 입지 46% 정도가 있는데 그 자연보전 권역만 보면 99%가 개별 입지 공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환경 문제라든지 기반 시설 부족 문제 같은 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좀 수도권 외곽 지역의 개발 압력이 대단히 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화성 같은 경우인데 화성시는 1년에 공장이 8,000개가 생깁니다. 전부 개별 입지 공장에만. 그다음에 김포가 1년에 한 5,000개 생기고 있고요. 포천이 한 3,500개. 광주와 남양주가 2,500개 정도 매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장들을 적절하게 수용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주택지하고 전부 섞여가지고 이거는 뭐 바로 주택지 옆에 공장이 있고 소규모 공장, 다시 주택지가 있고 이런 그 환경 문제, 삶의 질 저하 문제, 또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현장 다니면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근데 이 지자체 공무원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틀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천이나 이런 부평 이런 지역에 보면 좀 대규모 산단 자체도 아파트 단지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산단 경계가 아파트 단지 경계에 이렇게 연담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점을 뭐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해결 방안도 기본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 기조 자체가 분권과 균형 발전은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분명한 방향이고요. 그 수도권 규제 자체는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문제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방향은 정확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도권의 어떤 결정을 승인받기 위해서 내지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속 중앙부처를 다니는 게 일인데 그런 거를 타파해가지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주고 그 정말 그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정과제위를 중심으로 그런 국정과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대폭 그 정비가 이루어질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분권화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분명한 방향이고요. 그래서 좀 수도권 지자체들이 진짜 수도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발전 방향을 찾고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분명히 있고 다만 이 부분 굉장히 좀 틀을 조금만 건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실용적이고 기술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앞으로 뭐 계속 돼가지고 좀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적된 어떤 연구 성과나 이게 학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토론을 하면서 논의가 돼가지고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기회와 권력을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균형 발전의 이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보수 정권 8년 동안 균형 발전은 역주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이제 메가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죠? 지방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으려면 좀 새로운 균형 발전의 아젠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균형 발전은 공간 정리 차원에서 좀 다층적인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는 대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될 건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절벽이기는 불보듯이 뻔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광역권과 주변 중소도시의 스마트한 균형 발전의 문제, 또 나아가 기초지자체 단체 간의 어떤 지역균형 발전 문제, 심지어는 근린단위 안에서 공동체의 어떤 균형의 문제, 이렇게 공간 층위별로 좀 포용적인 관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좀 진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균형 발전은 환경 정의를 좀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대기질의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대기질의 수준이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낮은 수준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이 먹는 물이나 또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전력의 생산 기지로서 충청과 강원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좀 부정의한 관점에서 좀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편익을 공정하게 향유하고 사회적인 비용도 공정하게 분담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한 첫 단추가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균형 발전의 문제는 중앙의 일방적인 균형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 수도권 정책은 국가 경제의 그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하나로 놓고 나머지 지방을 줄을 세우는 일국 종형 국토 구조가 아니라 혁신도시나 행정도시 또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가 다극 등형 구조로 만들어주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저는 이제 충남에서 왔으니까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남연구원의 김재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북연구원에서 참 죄송합니다. 아까 저 수정을 했는데도 또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관리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국가 경쟁력에 좀 기여가 클 거라고 봅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일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력의 차이인데요. 지역에서 기술력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R&D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고요. 더더욱이나 문화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이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뭐 경남, 이제 영남 지역도 있지만 부산 경남 지역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 쪽에 한 95% 이상이 문화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지역에서는 좀 소외감이나 아니면 자괴감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의 신국토균형발전 정책 안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식 자체의 의식과 인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했으면은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국가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기대조차도 저버린 분위기가 좀 크더라고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런 지금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기초생활권, 기본생활권 정도는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아까 컴팩트 시티나 이런 형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읍면 단위의 시군에서의 처지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쪽까지가 거의 생활권이고요. 그 바깥으로 나가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3부가 되나요? 2부의 연장 선상에서
지금 약 한 30분에 걸쳐서 아주 명쾌하게 세계적인 추세와 또 우리나라의 변화 추이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통해서 우리 수도권 내지는 우리나라의 도시, 대도시권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발제를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경기공무원의 조성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책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일자리 특구 및 생활복지 공동체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을 제가 국회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면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제정의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목표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 실업, 주거 문제, 노인 빈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수단은 일자리 특구의 유치, 생활복지 공동체 구축, 국립거점대학 및 기술대학과의 전문대학 육성, 강력교통망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는 용적률이라 고도 제한, 용도 규제의 대폭적 완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재원도 조달은 지방 법인세 신설이라든가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 행정 체제 구축을 하면은 강력시도 통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지금은 2형제로 왔습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2분법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5형제 내지 6형제로 가자는 겁니다. 예. 그래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연보존 규제는 제가 1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존 규제를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보전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소규모 업종은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난개발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대단위로 허용해 주면서 그 소규모 시설들을 한 단위로 끌어모으면은 선진국처럼 한강 상수원도 7수로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비수도권 수도권에서 자연보존권 영역에 대학 이전 규제를 하고 있어요. 비수도권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데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은 너무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으로 이전하는 걸 좀 허용해 주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발제 수준의 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제였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2할 자치에서 4할 자치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광역 시도는 통합해야 된다든지 R&D 투자를 광역 대도시권 단위로 해야 된다든지,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자연 보존 관역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규제, 과학적인 규제를 하고, 또 학교 입지 같은 것은 좀 합리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론도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용준 박사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의 오용준입니다. 앞서 조성호 박사님,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재작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강준만 교수가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다라는 책을 아주 굉장히 크게 히트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같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또 알게 됐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후기의 당대 최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남긴 유언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죠. 내가 죽거든 너네들은 사대문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는 순간 모든 사회적 기회와 모든 자격은 박탈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역의 어떤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경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인구를 맞추거나 GRDP, 그러니까 지역의 총생산을 맞추는 어떤 균형의 문제에서 이제는 소득이나 양질의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또 환경의 공동대표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국토부에서 25년 근무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과제가 바로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가 마치 그 교조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 발짝도 제대로 진척이 안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환경은 너무 변해 있습니다. 이 새 정부의 최고의 과제가 역시 일자리,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 또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인데 바로 이거의 모든 해답은 바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는 도시간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통이나 정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국경 없이 넘나드는 이런 시대에는 단순한 이제 국경 나라 간의 이제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수도권 규제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아직도 비정상적인 이 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잘 규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대한민국 한정된 국토지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끌어갈 것인가,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토연구계 전문가들께서 멋진 토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드리고요. 특히 오늘 임종성 저랑 같이 공동대표이시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정식 위원장님 모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또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뒷받침하고 그것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좌장님, 발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이 플로어에 함께 해주신 우리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회 규제개혁 포럼의 또 한 분의 공동대표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중이라 오시는 길이 상당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시간 맞추기 힘든 그런 하루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 대립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기, 강주, 을입니다. 이 팔당 상수원이 있는 곳이 제 지역구고요.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내빈 및 이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수 교수님, 민감한 주제임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김경욱 국토교통정책관님, 또 전북과 충남에서 먼 걸음 해주신 김재구 오용준 박사님, 서울연구원 이주일 박사님,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님,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세계 메가시티 경쟁 속에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당위론적 명제에 가로막혀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세계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주요 선진국들은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메가시티 발전 전략이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된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립적이고 갈등 유발적인 국토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국가 경쟁력은 정체되었으며 오히려 대도시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동시에 지방이 소멸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대립시키며 갈등을 유발하는 낡은 국토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국토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신 전문가들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방균형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고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조정식 국토위원장님과 또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송석준 의원님, 또 김종석 조은현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하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협력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데는 사회자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 좌장이 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여기부터 맡겼습니다. 제 권한이 더 막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단국대학교의 김현수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현수입니다.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해보니 국가균형 성장에 기여했는가, 접경지역은 성장하였고 세종시와 핵심도시 성장했지만 나머지 지역, 소멸지역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갈 것인가, 수도권의 성장관리와 메가시티 리전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수도권에 뭔가를 억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안에 있는 인구와 산업, 인프라, 입지 갈등 이런 걸 조정할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장관리 한계는 광주, 대전, 대구, 부산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라 그런 성장관리의 수단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 비수도권의 성장관리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속에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고 새롭게 제가 얼기설기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건 변화를 볼 때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인구와 산업의 재분포화, 재구조화를 수도권 규제라든가 정부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현수 제안이니까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신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균형이란 뭘까? 균형이란 무엇일까?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균형에 대해서 한번 치열하게 뜨겁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정책을 한 거죠. 균형이란 뭘까? 인구의 분산이 균형일까? 인구의 분산을 따질 때 평가의 단위를 시도로 할 거냐, 시군으로 할 거냐. 촘촘하게 쪼개면 불균형은 굉장히 증가합니다. 아까 증진지 보니까 한반도만 한 면적에 1억 1천만 명 인구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보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 저는 네트워크 균형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요. 초연결 사회를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속에 사실은 이 뱅킹과 러닝과 쇼핑과 그다음 SNS 미팅이 다 들어있죠. 이런 조만한 하나의 디바이스 속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저는 앞으로 초연결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대개 대도시권의 교통결절에 아마 새롭게 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도시기본계획서의 공간구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요 거점, 요 사이에 고속교통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요렇게 좁아져 버립니다. 저희 집에서 세종시까지 1시간 걸립니다. 뭐 이런 거죠. 서울에서 평양까지 KTX 연결하면 4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KTX 호남선 경부선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국토의 모습입니다.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고 소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네트워크 사회인데요. 저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추구했던 균형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거점 바깥에 있는 지역들에 어떻게 하면 이 거점에서 생산되는 편익, 서비스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속의 대중교통만 들어온 택배, 재가복지, 무크라는 교육 시스템, 딜리버리 시스템. 사실은 자꾸 인구가 대도시권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소멸하고 쇠퇴한 지역을 우리가 재생한다거나 혹은 계속 학교, 교육, 복지,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걸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연 바른 방향인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광명에 가보니까 광명역에 공항 터미널을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알았는데요. 자기 고장에 자기 집 옆에 국제공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도쿄에 갔다가 내일은 오사카에 가고 북경에 가고. 근데 공항 옆에 있으면 소음과 규제가 심하죠. 문제는 공항 서비스를 내가 빨리 누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공항이 바로 옆에 있다기보다는 공항까지 접근하는 고속철도망을 통해서 빨리 액세스할 수 있으면 자기 집 옆에 공항이 없으면 규제도 없고 조용하고 좋겠네요. 그래서 고속철도의 복합환 센터에 에어터미널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환승센터에서 공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전, 광주 한 5대 대도시권, 물론 수도권이 제일 큽니다. 대세충 지역은 붙어 있고요. 이런 지역인데 대도시 거점이 있고 그 다음 지역 거점이 있고 그 다음 농촌 거점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 거점은 광역교통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를, 그 다음 지역 서비스는 과거 국토부에서 23개의 중추도시권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농어촌 거점은 예를 들어 지금 소멸지역, 경북의 북부지역이나 경남의 서부지역, 호남의 동부지역, 소멸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지금 up급도시 혹은 면급도시에 거점을 만들어주자. 그럼 나머지 쇠퇴 지역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논의는 아마 서구 학자들한테서도 광범위하게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도심 모여 살기, 도야마시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쇠퇴 지역에 사람들을 모아서 의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고령자는 굉장히 병원,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근접한 곳에 모여서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쇠퇴 지역에 대한 스마트 리전 정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딜리버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쇠퇴 지역에 지금 노인들 혹은 그런 쇠퇴한 마을에 서비스를 공급해 줌으로써 쇠퇴에 대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대도시권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수도권 말하면 수도권에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경기도의 도종합계획이 있고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전부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대도시권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토기본법에서 이 대도시권 계획을 다루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건지.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뭐 법 만든다고 잘 작동하지 않은 제도가 작동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감대 형성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광역교통청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모델 만들기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네요. 광역교통청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도시권 주민들의 삶은 이렇게 시군간을 넘나드는데 우리의 도시관리 시스템은 전부 단절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울산, 포항, 경주에서 해오름 동맹이라는 걸 작년에 체결했더군요. 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중화학공업, 포항이 가지고 있는 소재 철강산업, 그 다음에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서로 쉐어해서 이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하는 겁니다. 꼭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계획 수립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3개 시군이 서로 경쟁해서 국가 사업을 따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비효율, 불편함이 있을 텐데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30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도쿄, 베이징, 상하이 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권 경쟁력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도시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말씀드린 수도권 정비 계획 35년 했는데 한번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거점과 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국토경 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겠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재생을 위한 뉴딜 사업, 특히 이 자연 보존 권역에 대한 성장 관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